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하며 소멸합니다. 장미는 피었다 지고 아름다운 젊음은 시간의 흐름 속에 쓰러져 갑니다.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이처럼 불완전하고 일시적입니다. 플라톤은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의 영향 아래 이 혼란스러운 현상의 세계 너머에 변치 않는 영원한 실제가 존재하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라며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정의 자체, 용기 자체를 찾으려 했던 것처럼 플라톤은 이 질문을 세계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물이나 사람들은 왜 모두 아름다움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을까요? 그들 각자는 불완전하고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그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어떤 공통의 원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플라톤의 대답이 바로 그의 철학체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 이데아론입니다. 플라톤에게 모든 존재와 삶의 근원은 바로 감각의 세계 너머에 존재하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실제, 이데아입니다. 이데아야말로 모든 것의 원형이자 참된 실제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궁극적 대상입니다. 플라톤 철학의 대전제는 세계가 두 개로 나뉘어 있다는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육체와 감각을 통해 경험하는 현상계입니다. 이곳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으며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불완전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보는 나무, 우리가 만지는 책상, 우리가 듣는 음악 등은 모두 현상계에 속합니다. 이 세계의 사물들은 결코 완벽하거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그 어떤 원도 완벽한 원이 아니며 우리가 그리는 가장 완벽해 보이는 직선조차 미세하게는 휘어져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 세계를 동굴의 벽에 비친 그림자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즉, 참된 실제가 아니라 그것을 모방한 불완전한 복사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이 그림자들을 인지할 뿐이며 그림자에 대한 지식은 참된 삶이 아니라 불확실한 의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현상계는 끊임없는 유전의 상태에 놓여 있기에 이곳에서는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세계는 오직 순수한 이성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이데아계입니다. 이곳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하고 불변하는 세계이며 모든 현상계 사물들의 완벽한 원형인 이데아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현실에서 그리는 수많은 불완전한 삼각형들이 있다면 이데아계에는 시공간을 초월한 완벽하고 유일하며 영원한 삼각형의 이데아가 존재합니다. 이 삼각형 자체는 눈으로 볼 수 없으며 오직 이성으로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름다움의 이데아, 선함의 이데아, 인간의 이데아 등이 존재합니다. 현상계의 모든 개별적인 사물들은 이러한 이데아를 분유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과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분유란 현상계의 사물이 이데아의 성질을 나누어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나누어 가졌기에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모든 용감한 행위들은 용기의 이데아를 분유하기에 용감한 것입니다. 따라서 존재의 근원은 현상계의 개별 사물이 아니라 그것의 원형인 이데아에 있습니다. 이데아가 있기에 현상계의 사물들이 비로소 무엇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데아계는 참된 실제의 세계이며 이곳에 대한 알미야말로 진정한 지식, 즉 에피스테메입니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에서 이데아론을 가장 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동굴의 비유를 제시합니다. 한 동굴 안에 죄수들이 태어날 때부터 벽만 바라보도록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의 목과 다리는 고정되어 있어 오직 앞만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뒤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고 그 불 앞을 지나가는 사람과 사물들의 그림자가 죄수들이 바라보는 벽에 비칩니다. 죄수들은 평생 그림자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유일하고 참된 실제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그림자를 보고 이름을 붙이고 그림자의 움직임에 대해 논하며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림자들 사이의 규칙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을 현명하다고 칭송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각적 경험의 세계, 즉 현상계에 갇혀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한 죄수가 사슬에서 풀려나 동굴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그는 강제로 몸을 돌려 동굴 안의 불빛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빛 때문에 눈이 부셔 고통스러워하고 그림자의 원인이 되는 실물들을 보고 혼란에 빠집니다. 그는 여전히 벽에 비친 그림자가 방금 본 실물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믿으려 할 것입니다.
익숙한 세계를 떠나는 것은 이처럼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과정입니다. 철학적 탐구의 시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마침내 그는 동굴 밖 태양빛이 비추는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태양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점차 그림자를 보고 물에 비친 모습을 보고 마침내 실물 자체를 보게 됩니다. 그는 나무와 강, 그리고 밤하늘의 별과 달을 보며 참된 실제의 세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껏 실제라고 믿었던 동굴 안의 그림자가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것을 비추고 존재하게 하는 태양을 직접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동굴 안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계를 상징합니다. 죄수들은 감각적 경험에만 얽매여 사는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벽에 비친 그림자는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하는 개별 사물들입니다. 동굴 안의 불은 현상계를 비추는 물리적인 태양과 같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은 철학 교육을 통한 영혼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동굴 밖의 세계는 바로 이데아계입니다. 그곳의 실물들은 개별 이데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주하는 태양은 모든 이데아를 존재하게 하고 인식 가능하게 하는 궁극의 근원, 즉 선의 이데아를 상징합니다. 철학이란 바로 이처럼 그림자의 세계에 안주하려는 영혼을 이끌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참된 실제인 이데아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영혼의 전환 과정입니다. 알미란 이처럼 현상에 대한 의견의 단계를 넘어 이데아의 세계를 이성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데아계 역시 무질서한 집합이 아니라 정교한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에는 침대나 책상과 같은 인공물의 이데아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나무나 인간과 같은 자연물의 이데아가 자리합니다. 그 위에는 원이나 삼각형과 같은 수학적 대상의 이데아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학적 이데아는 현상계의 사물보다 더 순수하고 영원하기에 더 높은 위계를 가집니다. 그 위에는 정의, 아름다움, 용기와 같은 가치의 이데아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인간의 삶과 공동체에 있어 중요한 원리가 되기 때문에 더욱 높은 차원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데아들의 정점에 바로 선의 이데아가 존재합니다. 선의 이데아는 모든 이데아들 중에 이데아이자 이데아계 전체를 통일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최고 원리입니다.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를 현상계의 태양에 비유합니다. 태양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태양은 빛을 제공하여 우리의 눈이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즉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둘째, 태양은 열과 에너지를 제공하여 사물이 성장하고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선의 이데아 역시 이와 유사한 두 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이데아계에서 수행합니다. 첫째, 선의 이데아는 다른 모든 이데아들에게 참됨과 인식 가능성을 부여합니다. 즉, 우리의 이성이 다른 이데아들을 알 수 있게 비춰주는 지성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정의의 이데아나 삼각형의 이데아를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선의 이데아가 그것들을 지적으로 조명해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선의 이데아는 다른 모든 이데아들에게 존재와 본질을 부여합니다. 즉, 모든 이데아들이 존재하게 하는 궁극적인 근원입니다. 태양이 없다면 현상계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듯이 선의 이데아가 없다면 다른 어떤 이데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이데아들은 선의 이데아로부터 자신의 존재와 본질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플라톤에게 모든 존재의 근원은 바로 선의 이데아입니다. 선의 이데아로부터 다른 모든 이데아들이 존재를 부여받고 그 이데아들을 분유하여 현상계의 만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삶의 근원 역시 선의 이데아입니다. 선의 이데아가 우리의 이성을 비추어 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이데아들을 참되게 인식하고 이를 통해 현상계에 대한 피상적 의견을 넘어선 진정한 삶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 우리가 어떻게 이데아라는 완벽한 실제를 알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상기설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결합하기 이전에 이데아계에 머물면서 모든 이데아들을 직접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영혼은 본래 신적인 것이며 불멸하기에 이데아들과 직접적인 교류가 가능했습니다. 그곳에서 영혼은 아름다움 자체, 정의 자체를 명확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육체에 깃들면서 그 지식을 모두 잊어버리게 됩니다. 육체의 감각과 욕망이 영혼의 눈을 가려 이데아에 대한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상계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은 완전히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잊고 있던 이데아의 세계를 다시 기억해내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완벽한 원을 본 적이 없음에도 완벽한 원의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원들을 보며 그것들이 완벽한 원을 지향하고 있음을 압니다. 이는 현상계의 불완전한 원들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본래 알고 있던 원의 이데아를 상기하기 때문입니다. 현상계의 사물들은 이데아를 기억해내는 실마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플라톤의 대화편 메논에서는 소크라테스가 기하학을 배운 적 없는 노예, 소년에게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크라테스는 단지 질문을 통해 소년이 스스로 정사각형의 넓이를 2배로 만드는 법을 깨닫게 합니다. 이는 소년의 영혼이 이미 기하학적 진리를 알고 있었으며 소크라테스의 질문이 그 기억을 되살리는 데 도움을 주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교육의 진정한 역할은 지식을 외부에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내면에 잠재된 이데아를 상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소크라테스의 산파술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결국 진정한 알미란 감각적 경험을 통해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사유를 통해 영혼의 내면에서 이데아를 다시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결론적으로 플라톤에게 모든 존재와 알의 근원은 한마디로 선의 이데아에 의해 정점에 이르는 이데아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각으로 경험하는 변화무쌍한 현상계는 참된 실제가 아닌 그림자에 불과하며 그것의 존재론적 뿌리는 영원 불변하는 이데아계에 있습니다. 현상계의 모든 사물은 이데아를 모방하고 분유함으로써만 존재의 근거를 가집니다. 또한 참된 알미란 현상에 대한 덧없는 의견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 우리 영혼이 본래 알고 있던 이데아의 세계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의 최종 목표는 만물의 존재와 인식의 궁극적 근원인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자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경지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이후 2500년 서양 철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실 너머의 이상적인 세계를 상정함으로써 형이상학의 문을 열었고 이성을 통한 진리 탐구를 강조하며 합리주의 철학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비판적으로 계승되었고 플로티노스와 같은 신플라톤주의자들을 통해 더욱 발전했습니다. 나아가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기독교 교부 철학자들은 이데아론을 기독교 신학과 접목시키기도 했습니다. 근대 철학의 데카르트가 말한 이성 중심의 사유 방식에서도 플라톤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의 이론이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근원적 질문, 현상 너머의 본질을 탐구하려는 인간의 지적 열망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플라톤의 이데아는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성찰을 던져주는 철학의 영원한 등불로 남아 있습니다.